교재의 순서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도 이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의식화됐다고 할까요? 함몰이 돼 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소위 운동권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참 흔들어 왔던 그런 세력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의 이 정부 속에 그 당시 그 주체사상에 의식화돼 가지고 온 그 학창 시절 또 졸업 이후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투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참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배후에는 주체사상 파들과 북한과 이게 입을 맞추고 입만 맞춘 게 아니라 행동까지 맞추어서 지금 나오는 이 현실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많은 그 동참을 했던 소위 말하는 젊은 2030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와가지고 부쩍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결론이 우리가 지원한 현 정부가 이렇게 가느냐 하는 데 대한 자각이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가 많이 들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현재 50대 또는 60대 가까워오는 옛날의 386들이 이제 586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의식화되어 있어가지고 평생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고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세대의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교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통해서 의식화시켜 놨다고 하는 요즘 20세대 또는 30세대의 이 의식은 한 30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50대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즘 2030 세대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념지향형이 아니고 실용주의형이에요, 실용형. 합리적. 예.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싫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이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 언론들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 행위나 뭐 최순실이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단계에서부터 그냥 너무나 충격적인 그 가짜 뉴스가 나오고, 예? 사실 확인 안 되는 희한한 조작적인 기사들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도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솟아올랐지만은 이거를 이용하는 조직적인 세력들은 얼마나 그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언론까지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나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안 끌려갈 수가 없었죠, 사실은. 왜? 이미 바탕적으로 정교조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 때부터 그런 의식이 돼 있는 터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이렇게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졌지만은 이제 문재인 이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지가 이제 한 8개월 돼 갑니까? 돼 가면서 그동안 해 가는 걸 보니까 이 2030 세대들의 의식이 어라? 이건 또 뭐냐? 이게 우리가 밀어줬고 기대했던 게 이거냐? 이런 이제 하나의 판단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아마 중간에 놓고 이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변화, 또 국제적인 역학관계 여기에서 우리 정치나 경제의 현실이 얼마나 이게 요동치겠는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 좀 차리게 될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예. 절대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뭐 질리거나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우리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사상,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을 바로 일깨울 수 있는 옳은 사상이 이제 정리가 되어 나와야죠. 그것이 우리가 김일성 주체 사상의 분위기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는 이게 목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시키는 데는 뭐 분위기도 달라지겠지만은 이제는 교육계에서부터 일반 국민교육 또 학생들, 청년들 국민 사상 정신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놓을 수 있는 이론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의 투익 사상. 아까 우리 좋은 그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안일비자에 그게 날개에서 왔다는 얘기. 투익이라는 머리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있으면 이 안일비자가 다 긍정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것이 정리가 된다는 그런 참 놀라운 의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교재 오늘 3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했죠. 뭐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는 인간이다. 그 인민 대중이 역사를 창조하는 뭐 주체고 주인이다.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 사회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 중심 철학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이제 국민들도 매스홈에서까지 떠들어 주니까 사람 중심 뭐 사회, 경제 이런 말 쓰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얘기했죠.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굉장한 인도주의적이고 아주 박애주의적인 그런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무슨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 있나 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 중심론이라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사파 출신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경강부회한다고 부정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연결시키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주사파 출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중심론이라는 걸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내놨어요. 앞뒤 뜬금없이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 중심 한다는 게 이러냐. 요즘 뭐 평창올림픽에 여자 그 아이스하키 팀을 놓고 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일을 하는 게 무슨 사람 중심이냐 이런 비판도 요즘 나오는 것도 이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이 사람이,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정말 창시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이념이 있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까 또 그것이 뭐 굉장한 이론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포장이 되어 가지고 전달이 됐으니까 그 김일성이 제창했다는 주체 사상의 근원과 뿌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잠깐 우리 한번 훑어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독창적인 아주 굉장한 사상 체계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뿌리가 있는 사상인지, 공중에 떠 있는, 예? 난데없는 뿌리 없는 날조된 이런 이론인지 사상 체계인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주체 사상을 쓰게 된 동기 및 시기. 주체 사상을 쓰게 된 동기 및 시기라 하는 거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 선집 1960년 5월에 김일성 선집 제4권에 나온 기록에 보면은요, 주체 사상은 1930년 김일성이가 18세 때 만주 카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장춘 있잖아요. 장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장춘 교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김일성이가 18살 때 공청 및 반제 청년동맹 지도 간부 회의에서 이 주체 사상을 그냥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한 체계적으로 완성된 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건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25년 동안은 아무 말이 없어요. 주체 사상의 내용을 발표한 것도 없고 주체 사상이 어떻다는 것을 어느 쪽에도 기록이 없어. 그러다가 드디어 1955년 12월 28일에 이게 이제 이쯤 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 협정이 체결된 뒤 한 2년 뒤죠. 네. 2년 뒤에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꾼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이런 연설문 속의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1955년 12월 28일쯤 되면은 이북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이북 자체 내부에서는 1945년 9월 19일 날 소련이 이 김일성을 소련 대위 계급을 달게 하고 김일성의 쫄병들 한 20명을 원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45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소련에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로 이북 땅에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연안파라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중국계가 들어오고, 소련에 있는 2세들이 또 모스크바에 유학한 파들이 허가이라는 지도자를 중심해서 또 한 패가 들어오고, 북한 내부에서는 함경도에 무슨 뭐 오기섭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파가 있고, 남로당에는 박은영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파가 계속
45년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거는 붙여주고 어떤 거는 견제하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하나 제거를 합니다. 소련파 제거, 연안파 제거, 또 북한 내부에 있던 그 제거, 그리고 박은영이도 마지막에 제거를 하죠. 6.25 전쟁 이후에. 그래서 박은영이가 언제 제거되느냐 하면요. 1956년도에 56년도에 6.25 동란의 책임을 묻는데 박은영이를 보고 미 제국주의 앞잡이였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요. 그래가지고 박은영이를 가둬놓으면서 감옥을 한 1년 가까이나 안 되지만 하여간 꽤 오래 살게 하다가 57년에 완전히 박은영이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은영이가 56년 3월 달인가 이게 체포가 되거든요. 사형언도 받아요. 사형 선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로 보면은 그런 모든 계파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그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이러면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또는 무슨 좌익 모험주의와 우익 기회주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체를 확립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체라는 것을 사상 내용을 이게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자기의 주도권을 권력 투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련파, 중국 연안파, 북한파, 남로당파 다 제껴버리고 김일성 자기 직계들만 뿌리를 받게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이제 주체라는 이름을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절묘하게도 이상하게도 말이죠. 스탈린이가 언제 죽었어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스탈린이가 죽은 거는 1953년 3월 달입니다. 참 희한하게 한국 전쟁이 지금 막바지에 갔는데 스탈린이가 죽는 바람에 휴전 협정이 빨라진 거예요. 스탈린이가 53년 3월 달에 죽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 소련 내부에서 이제 그 권력 투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리아, 말렌코프니 이런 그 공산당 아주 최고 위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후르시초프는 10번째 사람이래요. 사실은 맨 뒤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가지고 이제 후르시초프가 후계자가 스탈린의 권력을 이어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953년에 죽고 한 3년 동안 막 권력 투쟁이 일어나다가 이 후르시초프가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를 할 때 이 후르시초프가 말이죠. 그렇게 막강했던 스탈린을 격하하는 그런 아주 연설을 비밀리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얼마나 그 독재를 심하게 하고 전체를 했느냐. 그러니까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고 스탈린이가 죽은 그 시절에 정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해서 250만이었답니다. 처형을 전제로 하고 붙들어 놓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한 독재와 전제를 하는 바람에 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할 때 천하의 살인범으로 이런 독재 정치가로
스탈린을 갖다가 격하를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은 스탈린을 따르다가 스탈린하고 갈등도 생기기는 있었지만은 중국이 그때까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워낙 소련의 힘이 강하니까. 그러나 이제 후르시초프가 등장해가 저런 식으로 스탈린을 격하시키면서 나가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저거. 스탈린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조대로 그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혁명을 하고 뭐 다 계급투쟁을 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스탈린을 저렇게 격하면은 중국도 지금 그 노선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 일이 벌어지는 거냐 말이야. 이래서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련은 중국을 보고 너는 교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중공이죠 그때. 중공은 소련 보고 너희들은 수정주의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중국과 소련이 여기 이 55, 6년 이 근방에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적으로도 자기의 그 권력 투쟁의 주도권을 쥐기도 하는데도 이런 명분을 세우기 좋고 국제적으로도 소련과 중공 사이에 이게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김일성의 입지가 난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체라는 이름을 들고 나가는 일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들이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아주 그 학자들이 있었어요. 허동찬 교수는 일본 조선대학에서 오래도록 교수 생활을 했으니 완전 김일성 체제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김일성 평전이라는 책에서 이 보세요. 이 조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김일성이가 1930년 18살에 만주 카룬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제시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런 김일성 선집에다가 이렇게 딱 몇 년 지난 거예요, 이게. 30년 지난 가지고 이걸 내놓은 책에 이런 기록을 넣어놨단 말이죠. 조작했단 말이에요, 날조. 자기들의 나중에 이제 1960년대쯤 되면은 김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그 이전에 소련파, 뭐 연안파, 무슨 북한의 내부 박은영 남노단계 다 처형하고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려 놓고는 그 사람들을 처분한 명분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걔들 다 정리했다. 예? 좌익 모임주의, 뭐 우익 기회주의자였고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놈들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혁명을 갖다가 제대로 가는데 길을 막았으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주체를 세워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뿌리를 여기다 떡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30년에 있었다고. 또 이거보다 한 수 더 떴어요. 이거보다 3년 전에 15살 때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 김일성이가 중학교 3학년인지 뭐 한 14살 때 거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부터 무슨 뭐 이 카룬 회의하고 이거보다 앞서서 그런 것까지 있었다는 말까지 조작해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어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처럼 학술 논문을 쓰고 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을 검토하면서 저서를 내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붙으면서 하나하나 나가가지고 나온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김일성이를 정점으로 세워놓고 그 김일성에게 주체 사상을 뒤에서 만들어 갖다 바치는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김일성이가 물론 주체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취급할 때가 오죠. 그때도 다른 학자들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명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균관대학에서 오래도록 교수하던 분인데, 저는 이명영 교수님하고 학생 때 많이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소위 우리 문선명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아니고 승공, 반공, 성공 사상 운동을 문 총재님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운동 할 때, 원연구회나 이런 학생운동 할 때 이분이 지도교수 해주고, 이분이 강연도 많이 하고, 김일성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김일성 연구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다 분석에 들어간 걸 보면은요, 만약에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만죽 하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당 뭐 선전 선동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조선중앙영감 김일성 연설문 수록해 놓은데 이 1930년대부터 만죽 하룬에서 한 얘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됐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25년간 그런 게 없었어요. 1930년에서 25년 하면 55년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게 하나도 그런 기록이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와. 그럼 이것은 후세에 날조하는 이론으로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얘기는 아까 나왔듯이 잠깐 봅시다. 1956년 2월 제2차 소련 공산당대 후르시초프가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철학적인 이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순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변정법에서 보면 여러분 모순이 되면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어떤 사물이 발전하려면은 변정법적인 발전이라는 거는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존재가 투쟁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소련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계급 투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됐단 말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는 모순이 없잖아요. 예? 자본가 계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동자들을 중심해가지고 세상이 통일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뭐 앞으로 발전 안 하느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모순이 없어지면 발전이 없는 거니까 싸우지 않으면 투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끄집어낸 이론이 적대적 모순도 있고 비적대적 모순이 또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나라에는 모순 관계가 비적대적이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투쟁의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적대적이지만 공산주의 사회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자본가 계급이 없이 있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모순이 있어도 그것은 비적대적이다. 그 비적대적인 관계에 의해가 발전한다는 말이 이게 투쟁이 됩니까? 투쟁이 아니죠? 그럼 투쟁 아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끄집어내는 거는 변정법의 원칙에 틀리잖아요. 뭐 협조냐 사랑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수수작용이냐 그게 더 본질적인 거지. 근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부 구조와 토대 관계가 또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스탈린이가 탁 독재할 때는 이런 말 찍소리 못 하다가 이제 스탈린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 이념 내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부 구조의 능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생산관계가 상부 구조인 의식,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생산관계인 경제적, 물적 토대에 의해서 법률이나 사상이나 의식이나 철학이 반영대가 조응해서 나오게 돼 있다. 이러니까 사상의식이라는 거는 아무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위에 꼭 여기 뭐 모자 비슷한 거지. 밑에서 다 이게 받쳐가지고 이걸 바꾸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신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돼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에요. 정통 마르크스주의.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상과 의식과 정신이 토대를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스탈린 때도 이런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중에 분야가 언어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은 이게 토대에 속하는 거냐 정신의식에 속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부 구조가 이 토대 사회에 대해서 능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념적으로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도대체 후르쇼프 너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제 이렇게 중국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소련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소련 보고는 수정주의다.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조주의다, 수정주의다.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 4월 되면은 중국과 소련이 이념 논쟁이 노골화되고 그다음에 60년 중반 이후에 가면 우리가 들은 대로 뭐 우수리강에 중국하고 소련이 국경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이거 도대체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1966년 8월 달에 우리 있는데도 잘 알려져 있는 4대 주체 자주 노선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요, 이 4월에 중국하고 소련의 이념 논쟁이 노골화되는 요때 1956년 아까 공산당 선언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제20자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격화운동이 이루어지고부터 6년 동안 세월이 흐르잖아요. 이 사이에 여러 중국과 소련 사이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현실 문제로도 예를 들면은 중국하고 미국은 소련은 이 후르쇼프 때 들어와 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평화 공존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소위 우리가 그때 많이 들었잖아요. 대땅뜨라는 말이 그때 나왔죠. 평화 공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볼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같이 안 갈 수가 없다. 왜? 미국이나 소련이 다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핵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같이 죽는다. 이게 명분이요. 그래서 중국 보고 그렇게 자꾸 미국을 제국주의라 그래가지고 저 미국도 둘러 엎어야 된다는 이런 노선을 가지 말고 평화 공존을 하면서 의회주의, 의회주의의 어떤 선거 운동을 통해 하면서 이념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혁명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폭력혁명, 무슨 뭐 이런 계급투쟁을 통해서 아주 정통적으로 나가면서 국제관계도 전쟁까지 가야 돼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는 그 노선은 안 된다. 예, 평화공존 대땅트 정책을 쓰는 거예요. 크루슈초프는. 그러면서 친미로 자꾸 나가. 소련하고 이 미국이 친하자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는 게 중국은 어디에도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소련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만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 막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소련은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국정의 제1번 순위에 올렸을 정도로 중요한데 소련이 이 미국이 대만을 편들어 주는 거를 공격을 하거나 중국 편에 들어서 소련하고 맞짱을 떠주지 않는단 말이야. 중국이 중국이 미국한테 대만을 거의 주관당하게 가는 걸 소련이 자꾸 협조하고 용인하는 입장이 되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고 중국이 또 갈등이 벌어졌어요. 거기도 이 소련이 묘하게 인도는 아직 중국 공산국가가 아닌데 말이야. 인도 편을 설석 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을 도와서 인도를 확 눌러주는 거 아니고 뒷구머니로 인도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련은 앞으로 중국이 이게 커지면은 이거 골치 아픈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할 도전 세력이라는 걸 알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스푸트니크인가 뭔가 이게 인공위성 올렸죠. 그것이 1957년인가요? 58년 그 근방에. 그러니까 소련이 굉장히 미사일이라든가 핵무장하는 데는 앞서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거를 그렇게 좀 우리한테 기술 이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원자력 그 기술 이전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미국 크루슈초프가 그걸 거절합니다. 안 해줘요. 이런저런 거로 봐서 이 중국과 소련 관계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1964년, 5년 그 경부터 중국하고 소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국경선이 세계에서 제일 맞대고 있는 길이가 제일 멀죠. 그게 4,300km 이상이랍니다. 4,300km니까 뭐 엄청 국경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 군인이 한 80만 명이 지키고 있고 소련 군인은 60만 명 이상이 또 지키고 있는 이런 형국이 벌어졌대요. 와, 80만, 60만 대군이 중소 국경에다가 이렇게 늘어서서 서로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으니 이러다가 드디어 일어난 사건이 우수리강 그 사건. 우수리강은 이 만주 쪽에 있는 여기 어디인데 뭐 거기에 그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 큰 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흑룡강이고 하나는 이 우수리강 이쪽에 큰 강인데 여기에 무슨 강 속에 왜 이렇게 섬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섬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긴장이 돼가지고 뺏고 뺏기고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가 긴장했대요. 흑룡강에는 무슨 뭐 섬이 뭐 900개나 있다나? 우리 우수리강에도 한 300개가 있다나요? 섬들이 그리 많대요. 이거 어느 섬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가 갈등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섬이 이제 진보도라는 섬이 있을 때요. 우수리강 속에. 그 조그만한 섬이에요. 그걸 놓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이게 군사적으로 충돌이 벌어져가 뭐 1차, 2차, 3차까지 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그 재밌는 만화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군인이 소련군한테 계속 그냥
처음에는 총격전 벌어지기 전에는 주먹 다짐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중국 군인이 넉살나게 이 소련군한테 얻어터져. 그러면 중국이 좀 더 센 놈들 또 데리고 와. 그럼 소련이 좀 얻어맞아. 소련이 더 센 놈들 데려와가 또 때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총격전으로 부딪히는 뭐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 이념 분쟁이 나오니까 김일성이는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아주 국제적인 입장에서도 자주 노선 선포한다는 것이 명분이 좋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의 주변을 정리하는 데 쓰고 국제적으로는 입장 곤란하니까 나는 사상에서는 주체적인 노선을 가겠다. 정치에서는 자주성을 견제하겠다. 경제에서 자립하겠다. 누구인데 뭐 신세 안 지겠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국방에서는 자위하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망조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자기 국가의 영토 울타리 안에서 모든 생산품을 다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생산품으로만 살아가겠다. 이거거든, 이게.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력갱생. 예? 북한에서 말하는 자립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걸 아우타르키라는 그 자급자족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폐쇄가 되는 거예요. 폐쇄. 그 폐쇄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로인민 대중의 뼈까지 녹여서라도 일을 다 기계 대신 사람 뭐 인력을 다 동원해가 해결해야 될 테니까 어쨌든 기계공업이 발달 안 하고 수준이 낮으면 뭐 인민 대중이 무슨 뭐 역사의 주체요, 세계의 주체요, 사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하고 주체 사상에서 인민 대중을 그렇게 주인처럼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인민 대중의 노력이나 노동을 갖다가 착취하는 데 좋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는 뭐 주인이라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수령님의 완전양 충성을 하고 수령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또 돼야 된다니까. 인민대중이라는 게 무엇 너무 주체고 주인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방에서 자위는 무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정군을 간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체 사상을 어느 정도 체계화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체 사상이 현재 헌법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1972년입니다. 12월 17일 개정된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1972년 되니까 이제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아마 이북 평양에서 방송대학을 운영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방송대학용 철학 강좌에서 이 주체 사상의 내용과 체계의 골격을 갖춰서 국민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세뇌 교육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 노동당 제5차 당대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기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에 의해서 모든 지도사회 원칙을 삼는다. 그리고는 1982년에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이런 그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985년에 가면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전10권, 조선노동당 창건 40도를 기념하여 1985년에 이 주체사상의 전 체계를 출판을 하는 정도로 이제 체계화시켰다고 말이죠. 그에 보면은 주체사상에 대한 정의는 북한 측에서 말하기를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한 창조적 철학 원리이고 인간 해방과 계급 해방 그리고 민족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시대의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영구불멸 유일 사상이다. 아이고야 숨차네. 보세요.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 우리 인간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은 뭐냐? 창조적 역할을 하는 그 원칙이고 그것의 그런 사상 원칙으로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계급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불멸의 사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인간 해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겠어요?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간 해방, 인간 소외론에서 인간 해방을 시킨다는 말이 나왔죠. 그 주체사상으로 인간 소외 문제, 인간의 불행과 고통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뭐 유적 본질을 뭐 회복하느니 뭐 어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구속을 다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인간들이 그런 해방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이런 계급 사회에 계급에서도 해방받아야 돼. 그 노동자들을 해방시키자. 계급 해방한다. 예? 자본주의를 혁명시키면 계급을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민족 해방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제국주의라 그러죠. 그 제국주의들이 다 약소민족을 갖다가 식민지로 억압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데도 이 주체사상의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이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보다도 아주 더 선진된 영구불면의 유일사상이다라고까지 지금 해놨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는 그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물론을 넘어서서 유인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에 그냥 바탕이고 근본이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냐? 물질에서 왔다는 거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죽박죽이요. 예?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사회가 뭐 고대 노예주의 사회가 봉건주의 사회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또 더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무너져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산력이 이 사회 역사 발전의 아주 바탕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물질이잖아요, 생산력은. 근데 이 김일성이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생산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이 사회 발전의 아주 생산력과 같은 바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이게 덜덜 볶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생산력 취급을 하니까 노동을 다 피를 다 빨아내서 충성 바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게 무서운 의도가 깔려있는 이런 책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지금 조작해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체사상의 의미로 한 번 더 봅시다. 주체사상의 뜻, 좁은 의미로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이다. 넓은 의미로는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사상 전반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이 두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거 유일한 적통으로 개성을 이어받은 백두혈통이다.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김정일에 오면은 선군 사상, 예? 군대가 또 하나 여기 플러스 돼요. 예. 선군 사상이 이게 왜 들어갔겠느냐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분석하기를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민 대중이 막 투쟁해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정오의 철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항의식이 생기잖아요.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저항의식이 생겨요. 어디든지 반발하고 투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 노선, 그 철학의 바탕을, 뿌리를 둔 김일성 주체 사상이니까 그런 저항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잡는 데는 이제는 수령론이 동원해가지고 수령이, 예? 마치 예수님같이 바뀌어져야 돼. 수령이 하나님 또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져야만 되고, 거기에 동시에 그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아서라도 가져가야 된다. 이 성군 사상이라는 것은 이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그런 또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성군 사상에서 얘기할 때 성군 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먼저고 노동자는 그 다음이다. 여기까지 나갔어요. 성군 사상 김정일이가. 그리고 이북의 정권을 세울 때도, 나라를 세울 때도 군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북 군대 창건일이 언제냐면 1948년 2월 8일이에요. 조선노동당 창건 40돌 기념으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권이에요. 10권. 10권 중에 철학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 요거는 사상문과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혁명 실천 이론은 뭐냐? 반제, 방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이론. 여기서 전략 전술이 다 언급이 되죠. 그 다음 사회주의 세계 혁명론, 공산주의 조국 통일 건설 이론, 인간 개조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론, 사회주의 문화 건설 이론. 이게 이제 혁명의 실천 이론까지, 전략 전술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제 이게 참말로 놀라울 얘기요. 영도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겠지만은 수령이 영도하는 것이 예술의 경지에까지 가 있는 아주 무오론이요. 수령 영도의 방법이 영도 체계와 영도 예술이라는 이런 저서로 나와 있다. 제가 이 영도 예술론이라는 책은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수령님은 무오다, 무오. 그러니까 모든 이 인민들이 무슨 뭐 자주성, 뭐 창조성, 또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와 세계의 주인이고 역사 건설의 주인이고 혁명의 주인이고 주체고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그런 인간론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역할해 왔다. 이게 사회 역사관. 이게 역사관이요. 그다음에 지도 원칙은 이제 어떻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혁명을 효과적으로 하겠는가. 소위 사상을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려면 지도자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인민 대중을 교화시키고 조직하고 하겠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 이런 것을 얼버무려서 김일성이는 대한민국을 그냥 두겠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남조선 해방시킬까?
하는 전략 전술이 끊임없이 대남 선동을 하고 통일 전선이 있고 상층부 또는 하층부 통일 전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또 하층의 노동자라든가 이런 하층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포섭을 해서 어떻게 공작을 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 속의 전략 전술 속에서 춤을 추는 리모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요 무슨 이런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북이 다 망해가니까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저 사람들은 이걸 끊임없이 계속해 밀고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다 놓쳤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온 것 같지만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오고 자충수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마지막 사진 넣은 거 하나만 넣어봅시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카트 사진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게 2005년에 어느 학교에 이게 수업 전경이에요. 지금부터 12년 전 어느 학교의 수업 전경입니다. 그때가 이제 6.15 공동선언은 5돌이니까 2005년이죠. 이게 아마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되는 애들 같죠, 이게. 하여간 중고등학교 애들 정도인데, 학교에 선생님이 6.15 공동선언 5돌, 무슨 칠판에 1+ 이런 커다란 이렇게 커다란 일이 된다. 하나 플러스 하나는 큰 하나가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1대1로 이게 합쳐지면 통일이 되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한반도기잖아요. 한반도 기의 도안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와가 여기 글을 한마디씩 쓴단 말이야. 예? 이게 보면은 아주 낭만적으로 북한으로 놀러 가자, 신혼여행도 가자, 호호호. 얼른 통일해요, 사랑합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북한산 핵으로 미국을 치자.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런 얘기가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선생들이. 예? 그러면 얘들이 지금 한 10년 재서 지금 나이가 몇 대겠습니까? 막 30이 될까 말까 됐거나 이제 된 애도 있고 30에서 31, 2세. 예? 요 2030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얘들 머릿속에 상당 부분이 이 한반도기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없겠죠. 그렇죠. 이놈들이 그냥 반미 사상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얘들은 요즘 40, 50대가 완전히 꼴통 주체사상 물먹고 위수김동이라고 맹세하는 놈들하고는 달라. 얘들은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애들이 돼서 주사파 애들이 뭘 잘못하고 엉터리 짓을 하고 경제정책 엉망하고 취직 제대로 못 시키는 일 자꾸만 이런 경제정책 실패하고 이런저런 일이 지금 한 20가지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얘들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애들이다라는 요즘의 징조가 우리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어른들이 이런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한 자세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가지고 젊은 애들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꼭 무슨 뭐 강연에 나가가 하고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디에 가서든지 젊은 애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력을 기르자. 예? 화나면 막 그냥 먼저 주먹이 나가는 우리가 성질 좀 깔아앉히면서 이게 지식적인 축적을 해서 젊은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이북 공산주의자들 우리 원수 아니잖아요. 형제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 김일성 주체사상에 저렇게 붙들려가지고 노예처럼 사는데 저 사람들 해방시켜줘야죠. 사랑으로. 그러려면은 사상이 잘못된 걸 뽑아내려면 거기에 대한 사상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